1장 거시경제학에 대한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1장 슬라이드 페이지는 15페이지인데요. 오늘 가급적 1장의 내용만 보고 2장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제 거시경제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어떻게 거시경제학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들의 개인과 기업들의 이제 선택의 집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모든 개인들이 선택한 것을 다 집계하고 기업들의 선택을 우리가 다 집계한 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통한 이들의 이제 상호 교류가 한 국가나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사실 거시경제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개인들의 선택을 집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선택을 집계하는데요. 여기서 개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가게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은 소비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사실 거시경제학은 이런 측면에서 가계 선택의 집계, 그다음에 기업들의 선택의 집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시경제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개인들과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집계하고 재화와 서비스 시장, 그 다음에 재화시장 서비스 시장이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 등에서 다양한 시장을 우리가 분석하기 때문에 이제 미시경제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 혹은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지표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생각에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거시경제학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좋은 계절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지난 학기에 거시경제학을 수강했던 학생들 숫자가 80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보통 첫 학기에 한 80명 수강을 하면 두 번째 학기에는 한 40여 명 정도에서 50여 명 정도로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80여 명의 학생들이 거시경제학을 수강을 하는 걸 보고 뭐 이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사실 있는데요. 제 생각에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 같은 한국 경제 상황에서 경제학을 잘 이해하고 정부의 정책들이라든가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잘 가지고 있다면 제 생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경제학을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제별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경제 성장과 물가.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들 첫 번째가 경제 성장과 물가고요. 1960년에 한국의 1인당 GDP는 대략 한 944달러 정도 됐습니다. 1년 소득이 한 사람의 1년 소득이 사실 뭐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대략 1,000원, 죄송합니다. 10만 원 정도인 거죠. 죄송합니다. 1,000달러니까 100만 원이군요. 네.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1년 연간 소득이요.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자, 1인당 GDP가 약 한 2만 7천 달러 정도. 그래서 우리가 뭐 원화로 환산한다면 뭐 정확한 환율을 우리가 뭐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대충 계산해 보면 한 연소득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간 소득으로 우리가 비교했을 때 1960년과 2018년 사이에 1인당 GDP는 대략 30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한국의 1인당 GDP가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미국의 1인당 GDP와 한국의 1인당 GDP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한 미국의 GDP가 한국 GDP의 한 1.5배 정도 더 높습니다. 굉장히 높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60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득 수준과는 아직도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해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앞으로의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할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앙은행은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기관은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쉽냐면요.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통해 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화폐 발행이고요.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이제 화폐 발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1년, 2년 사이에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사실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냐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즉각적으로 높아지는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즉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거시경제학자들의 숙제가 되었는데요. 여하튼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은 사실 독립적인 기구이기는 해요. 한국은행은 이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센트럴뱅크라고 하고요. 센트럴뱅크는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중앙은행은 이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중앙은행의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government라고 했을 때 그 government는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요. 하나가 이제 Ministry of Finance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획재정부라고 부르죠.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inistry of Finance 플러스 그 다음에 Central Bank예요. CB. 이 둘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에서 정부라고 하면 청와대를 가리킬 수도 있고 국회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세종시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Ministry of Finance와 Central Bank를 거시경제학에서는 정부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외에는 정부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금융위원회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부처들이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청와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세종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부의 범위를 매우 내로 다운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Ministry of Finance와 Central Bank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하튼 정부의 유혹은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화폐를 발행하면 경기 부양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물가 상승률에 대한 목표치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그 타겟 레이트 오브 인플레이션을 제시를 합니다. 중앙은행은 사실 정부의 하나의 사실 중앙은행은 엄밀히 얘기하면 정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나라 그 법에 의해서 예, 정부가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 중앙은행은 사실상 정부 그 부처라고 인식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정부는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뭐 여하튼 그래서 중앙은행은 어떤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제시를 하냐면 지금 현재는 한 2%인데요. 그래서 가능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과도하거나 사실 이제 과도한 게 문제죠. 대체로 과도한 게 문제였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지나치게 낮은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이제 달성하겠다라고 공표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유혹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려면 중앙은행이 목표 수준의 물가 상승률 현재 2%인데요.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5%에서 2% 사이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국민과의 약속인데요. 과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노동시장과 고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4%를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왜 이제 우리나라 실업률은 4%도 채 되지 않는 것일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4%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4% 조금 넘었고요.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의 실업률은 왜 상대적으로 높을까? 기회가 되면 최근 이제 미국 실업률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높았던 실업률은 없었습니다. 실업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또 무엇일까? 왜 우리나라 실업률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실업률은 경기 상황을 매우 잘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GDP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가 이렇게 늘어날 때 대체적으로 실업률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가 뭐 우리가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뭐 호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파지티브한 의미가 있어서 호황이란 표현을 잘 쓰지는 않고요. 저는 붐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GDP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물론 이제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대체로 실업률은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요.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된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뭐 보통 수준보다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비도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이제 상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생산도 늘어날 테니까요. 뭐 GDP가 늘어나는 것이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고용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이 뭐 실업률이라고 쓸까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때 반대로 GDP가 이렇게 떨어질 때 소비가 하락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줄어들 것이고 생산도 줄어들 거예요. GDP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생산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실업률은 이렇게 상승하겠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 과정에서 실업률의 변화인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실업률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생성, 우리가 job crea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의 소멸, job destruc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다음에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기구가 있죠. 금융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감독기구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그래서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은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금융시장에 다양한 금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뭐 콜금리부터 시작해서요. 뭐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에 이용하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콜금리가 있고, 뭐 CD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공채 금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공채입니다. 국공채 금리도 있고, 뭐 다양하죠. 회사채 금리도 있고. 다양한 금리들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미국과 같은 여타 국가들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IMF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도, 자,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걸 우리가 Asian Financial Crisis라고 부릅니다. Asian Financial Crisis고, 당시 이제 몇 개의 아시아 국가들이 비슷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도 이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Asian Financial Crisis에 들어갔던 국가 중에 하나였고, 이제 우리가 그때 IMF로부터, IMF가 International Monetary Fund잖아요. IMF 국제 기구로부터 달러를 이제 빌려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왔던 것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경제 위기가 사실 Asian Financial Crisis고, IMF로부터 이제 금융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당시에는 그 충격으로 받아들였었어요. 충격으로. 그래서 IMF 경제 위기, IMF에서 뭐 금융 지원 받은 게 사실 뭐 그렇게 그 뭐 IMF가 그 경제 위기를 촉발한 것 같은 또 그런 뉘앙스가 좀 뭐 있기도 한데, 여하튼 사실은 뭐 경제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다수의 국가들이 사실 뭐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도국들이나 신흥국들 대부분 IMF로부터 금융 지원 받는데, 그 경제 위기를 사실 IMF 경제 위기라고 잘 부르지는 않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이제 위기가 바로 Asian Financial Crisis고요. 마찬가지로 금융 위기였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침체, 이걸 우리가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고요. 대문자로 그렇게 부릅니다. 왜 안 나오죠?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경제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한 시간 정도 할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무엇인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 주제들은 아니지만, 잠시만요. 왜 펜이 안 될까요?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은 아니지만, 국제 경제와 환율 관련해서 환율은 다른 경제 변수들과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불안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역수지 불균형은 왜 초래가 되는 것이고, 무역수지는 사실 이제 수출과 수입의 차이잖아요.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의 차이입니다. 수출이 더 크면 이게 0보다 큰 거고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다면 0보다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밸런스, 언밸런스는 왜 나타나는 것인지, 무역수지 불균형이 지속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것은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중국의 위안화 절상 혹은 절하,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변화가 이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국제금융론에서 비슷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쪽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국제금융론 수업을 수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및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에 이제 정부의 다양한 경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추경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 대표적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고요. 이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또 어떤 네, 경기 부양책을 추진을 했냐면 이제 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추진을 했습니다. 뭐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과연 2차 재난지원금이 1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바도 없고요. 사실 뭐 그렇게 큰 관심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이 1차와 똑같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이 1차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효과도 똑같을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적자가 누적되어서, 지금 정부 적자가 누적되고 있죠, 그렇죠? 예,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 국가 채무 문제로 인해서 예, 위기에 직면했던 국가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몇몇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그리스겠죠. 자, 이런 국가들이 이제 국가 채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고, 그 2차적으로 국가 채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국가 채무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은 과연 올바른가? 이건 굉장히 이 표현은 제가 잘못 썼는데요.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뭐 이건 사실 굉장히 비과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이번 학기에는 우린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이건 뭐 여러분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과학적인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은 바로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과연 어떤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지, 효율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정책의 우열을 가릴 수 있겠죠.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거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있다면,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고, 최근에 이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모든 이야기들을 이번 학기에 다 답할 수는 없고요. 이런 문제들에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는 모형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학기를 걸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